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국제 뉴스들 콕콕 집어서 또 요약해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슈퍼리츠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이니까 우리 네.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탈리아에서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앞두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른바 미국이 계속 시비한 과잉 생산 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 부유세 하는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 글로벌 부유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 누진세는 지지하는데 억만장자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분배하는 국제협약에는 미국이 서명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글로벌 부유세라는 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억만장자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선 이걸 이제, 왜냐하면 이제 조세 회피처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실상 뭐 이제 절세라고 하지만 사실상 탈세로 지금 미국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안이 나왔고, 특히 올해 G20 순회 의장국인 브라질 포함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같은 데는 이거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여기 딱 견제를 한 건,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어떤 거고, 여기에 이제 재무장관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준 건데. 그렇죠. 이제 글로벌 네. 부유세를 지지하는 쪽의 얘기는 네. 2021년에 한 140개국 정도가 다국적 기업에다가 이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를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원용을 해가지고 억만장자로부터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는 몇 퍼센트를 부과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는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부자한테 이제 미실현 자본이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 처분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거를 미실현됐지만 그 이득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포함해서 모든 소득의 한 해 25% 과세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순자산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이제 이 부유세는, 이거는 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임금을 포함해서 소득의 최고 세율이 37% 상당히 높죠. 그리고 자본이득은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이 한 23.8%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15%를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공화당이 반대해가지고 미국 의회가 이거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여러 가지 언급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옐런이 그저께 프랑크푸르트 네. 대학 쪽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근 3천억 달러 정도 되죠.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그리고 상당 부분이 이제 유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방안을 이제 찾아왔는데, 미국이 이거를 좀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옐런은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국유 자산 가치 실현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게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몰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서방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자 수익이 나오죠. 그거를 활용하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유럽연합도 일단 그저께 이 동결 자산 운영 수익 한 연간 한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선 우크라이나 무기도 공급하고 재고를 지원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조금 서로 좀 삐거덕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물론 그 자산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옐런이
그 이번에 그 독일은행 경영진하고도 만나서 러시아가 중국,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걸 좀 막아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유럽정원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유로존 은행들이 그 미국 제재 관련해서 영업도 어렵고 하니까 철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철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이런 그 동결자산 활용이라든가 러시아 제재하는 거 가지고 미국하고 유럽 간에 원칙적인 합의는 됐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놓고 좀 삐거덕거리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독일은 법으로 뒷받침이라는 걸 계속해서 좀 강조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나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그 G7 재무장관 회담에 우크라이나 재무장관도 참석하는 네. 걸로 소통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도 듣고 하는 모양인데 독일이 계속 법적 문제. 왜냐하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 자산을 가지고 멋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누가 유럽에 투자하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재무성 재무관, 일본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엔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예, 겁니까? 간다 마사토 재무관이 그 어제 나온 그 니혼게이자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데 이게 미국하고 일본 간의 금리차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거 말고 자기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본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반영하는 게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개혁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임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늘어나는데 이런 추세가 좀 더 가속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 환율에 뭐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많은데 사실 공식화를 하진 않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네. 대답을 안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노동 생산성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분야의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네. 사회 안전망 확충, 뭐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모럴 해저드 축소, 기업 거버넌스 개혁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바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뭐 그 백악관 관세 폭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네. 직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세계 경제 분단 리스크가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탈리아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런 것 이게 논의된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이죠. 이 오커스 가입을 뉴질랜드가 희망한다. 이렇게 계속 기자님 전해주셨는데 뉴질랜드가 전 세계 추세와 달리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예산이요. 네, 국방 예산. 네, 지금 그 뉴질랜드는 이제 6월에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되니까요. 네. 그래서 2025 회계연도에 이제 그 예산 국방 예산안이 이제 곧 제출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되는데 네. 지금 로이터가 입수한 걸 보니까요. 국방 예산이 지금 회계연도보다 6.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우리 돈으로 4조 1,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GDP 대비 0.9%니까 현 회계연도는 1%니까 오히려 그보다 후퇴하는 걸로 그렇게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좀 뭐 여러 가지 늘리길 바라고 교체하기도 바라고 이런 지금 목소리가 뭐 있는데 군장비도 많이 네. 노후화돼 있고 병력 탄약도 모자라니까 이걸 늘려라라고 이제 그동안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로이터가 이걸 보도하면서요. 아시다시피 지금 호주는 미국하고 영국이 그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주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호주가 가입을 했죠. 그런데 이 오커스에 보면은 두 가지 돼 있거든요. 팔러 1은 이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주는 거고요. 팔러 2는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오커스도 좀 확대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지금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의향을 밝힌 상태인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그 팔러 2에 뉴질랜드가 이렇게 국방비를 줄였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막 늘리는 추세인데 그렇게 하면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이렇게 관측하면서 그 대신 일본하고 한국 같은 일본은 지금 국방비를 막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오커스 참여국 외교관이 아마 호주 외교관 같은데 로이터에 팔러2에 들어오려면은 니들이 얼마나 이 군사 역량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테이블 위에 그걸 좀 제시를 해라. 돈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 표현은 유용한 동맹으로 환영을 받는다. 결국은 돈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아주 그냥 뭐 거의 노골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해서 애플에 2조 7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불복하는 소송 제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때 애플이 이거 뭐 승모 못한다, 말이 안 된다, 증거가 없다 하면서 이제 스웨덴 그 음원 그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있거든요. 그쪽이 뭐 유럽연합 집행부하고 뭐 60차례 이상 접촉했다 하면서 이거 거기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그때 가만 안 있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법적 제소를 했습니다. 네. 그저께 이 룩셈부르크 이제 얼마 전에 룩셈부르크 법원에 이유를 제소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금액이 뭐 사실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2조 7천억 원. 엄청나죠. 지금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 네. 그리고 또 유럽연합이 반독점을 근거로 해서 애플에 과징금 부과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 제소를 했는데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애플 쪽에서는요, 집행위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어떤 시장 현실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게 또 판결이 어떻게 날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현물 ETF 승인 이 얘기가 좀 많이 오고 가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미국에서도 정치 쟁점화가 될 전망이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 외신을 보니까 민주당이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화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달라지고 막 공화당하고 뭐 같이 초당적으로 법을 해가지고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은행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갖고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뭐 담보로 하는 걸 거부하는 법안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또 제지를 시키는데 민주당도 동참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캠프가 네. 처음으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에다가 무슨 뭐 이런 다치코인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거래하는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포함해서도 네. 정치 기부금을 받겠다. 지금 트럼프 보니까 얘기죠. 암호화폐는 사실 익명 거래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미국 연방 선관위에서도 뭐 비트코인으로 받는 건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미국 언론 분석은 트럼프가 뭐 그런 어떤 후원금이 좀 바이든한테 조금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미국의 젊은 남성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이제 거래도 하고 하니까 그런 유권자층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하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또 정치 자금을 좀 후원해 온 거 이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뭐 상당히 네.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이미 이 사람이 이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게 자기 캠페인 슬로건을 해서 마가 코인이라는 것까지 내놨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집권하면 암호화폐 통한 결제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정책인 계산이 많이 깔린 것 같습니다. 지금 무소속 도전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이미 비트코인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바이든 캠프는 AP 기자가 물어보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조금 좀 이렇게 좀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식 저도 좀 놀랐었는데 싱가포르 항공기 얘기입니다. 극심한 난기류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내지 급 하강을 했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도 네. 뭐 그런 난기류 사고라는 게 많이 있었고요. 그런 건 사실인데 이번 싱가포르 항공 사고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승무원 18명 포함해서 229명을 태우고 런던으로 네. 떠나서 싱가포르로 가던 싱가포르 항공 보잉 777-300 기종인데 그저께 아무런 예고도 없이 네. 한 5분 정도 급강하하면서 난기류. 근데 이게 뭐 난기류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포였다는 영상도 많이 지금 돌고 네네. 있는데요. 이렇게 통로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공중 막 이렇게 그러게요. 돌고 그래가지고선 방콕 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 한 명이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70여 명이 다친 걸로 돼 있고요.
이 경고도 없었고 뭐 예고도 없이 이게 닥친 사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네. 그 영국 그 대기 기상 그 학자 얘기는요. 네. 기후 위기하고도 연관이 큰 것 같다는 겁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면 심각한 난기류가 앞으로 몇십 년 새에 많게는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된 상태인데, 특히 멀쩡한 하늘에,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청천 난기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CNN이 이걸 보도하면서 그 미국 항공승무원협회 협회장을 인용해서 저는 비행기 탈 때는 이동하지 않으면 항상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기후위기 해결에 항공업계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로 조속히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날씨가 굉장히 좋다. 기류도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출발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다 기후위기. 그래서 지금 이 사망한 승객이 70대 영국인이라고 합니다. 심장마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한 명도 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그 화를 면한 걸로 돼 있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보도를 보니까 다쳐가지고 방콕 병원에 입원을 한 걸로 해 있는 걸로 그렇게 현지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기후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 멕시코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사망한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게 뭐 속담이 아니라 정말 떨어져서 지금 죽고 있다고요. 이게 폭염 탓이라고요. 지금 멕시코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네. 최근에 한낮 기온이 뭐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열사병 환자도 많고 사망자도 뭐 지난 2주 새에 한 17명 정도 최소 됐는데, 이 원숭이들이 떨어져가지고 탈수해가지고 죽고 해서 뭐 한 80마리 이상이 그렇게 이제 이 기간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덥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렇게 도저히 이 폭염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지고 죽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 이제 이 정도로 기후 위기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뭐 영양실조라든가 독성 농약하고도 관계가 되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폭염 탓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미국의 전염병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도급증이 우려된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미국에서 인플루엔자가 또 인체 감염 2명에게 감염됐다는. 네, 조금 전에 막 미국 언론들이 엄청나게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난 3월이죠. 텍사스에서 그 젖소농장 일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그 조류 인플루엔자 이제 감염된 거예요. 젖소로부터.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물론 회복은 됐는데요. 이번에는 미시간주에서 똑같이 젖소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또 감염된.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그 젖소로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 감염된 케이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증상은 심각하지 않고 이제 결막염이고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포유류 감염으로 갈까봐 걱정을 하는데 CDC는 일단 그런 걱정은 없다 하면서도 지금 특히 저살균 우유 같은 거에 대한 게 경각심을 좀 높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니까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이런 뭐 노바백스, 사노피 같은 백신 관련주가 좀 덜 먹인다 이렇게 보도도 했습니다. 매독 얘기까지 이어서 해주실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발표인데 매독이 좀 뜸한 듯 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그 지금 2022년 같은 경우에 신규 발생이 80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전보다 한 100만 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다 이제 치료가 가능한데 각국이 조금 좀 대비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대비를 좀 강화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2명에 감염됐는데 지금까지는 확산될 가능성 위험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다면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뉴스 함께했고요.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